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증권투자 권유 자문인력의 1권에 나오는 파트 4 있죠? 그래서 그 페이지로 175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 발행시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에 보시면 그 증권시장이 있고 발행시장이 있고 주식 발행의 방법 및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로 가시면 증권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증권시장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중요한 게 증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 하면 주식을 생각하기 쉬운데 주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그다음에 투자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이런 것들처럼 6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6가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 지분증권을 기초로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증권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구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커싱이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나면서 이제 주식을 엄청나게 이제 막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주린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많이 있으면서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좀 알아야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직접 금융 방식과 간접 금융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직접 금융이라는 게 뭐고 간접 금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좀 쉽게 생각하면은 돈 빌리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데 내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3자가 껴서 금융기관에 손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걸 이제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금융은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돈 빌리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다른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돈을 빌리는데 중간에 어떤 개념이 중간에 금융기관이 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돈을 빌려주는 주체를 채무자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순이 엄마가 빌려줬는지 철수 엄마가 빌려줬는지 알 수가 없죠. 중간에 은행이 그 중개의 개념을 갖고서 끼어서 하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 회사가 그 채권자들을 아느냐?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 또한 이 돈을 빌리는 형태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같이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돈만 빌려줄 거냐, 여기 차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금융 방식에서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나눠집니다. 이거 뭐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자기 자본을 발행한다고 그러죠. 얘는 타인 자본을 발행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직접 금융으로 하는 건 내가 진짜로 가서 나한테 투자할래? 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직접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철수 아빠, 순이 아빠 같이 합시다 해서 여기 투합해서 지분 투자를 받는 거, 또는 순이 엄마, 철수 엄마한테 가서 직접 돈을 빌리는 거, 이거는 직접 발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뭘 끼죠? 증권사를 끼게 돼요. 그래서 증권사를 그냥 끼는 것 뿐이지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고 증권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간접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 발행의 형태가 총액인수, 잔액인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모집 주선 같은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조달 비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자금 조달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직접금융, 간접금융. 그러면은 사실 간접금융이 간편하긴 합니다.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돈을 안 빌려주죠, 은행이 잘. 제1금융권이 이랬는데 절대 안 빌려주고 담보가 있어야 되죠. 내가 뭐 신용 가지고 돈 빌려달라. 빌려줄 리가 없죠.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지금 당장 담보를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그리고 큰 자금을 조달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떤 나의 사업성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요 직접 금융으로 가서 돈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또 이 주식 발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 발행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자기 자본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땡긴 다음에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채권 발행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채권 발행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신용평가기관에 2개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평가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AAA부터 AAA부터 D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봤는데 억 단위가 들어요. 억 단위. 등급 한번 봤는데 5천에서 1억 정도 받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채권 발행 힘들죠. 주식 발행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공모주라는 방식은 대부분 다 요 직접 금융의 간접 발행 형태인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선진 시장들은 이 직접 금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은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뭐 중소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진 않잖아요. 채권 발행해서 뭐 이렇게 유통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요 채권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발행합니다. 아무튼 간접 요 직접 금융 형태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세 번째 줄에 가게 되면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수급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 그러니까 직접이란 개념이 사실은 중간에 다 끼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행은 이 금융기관에 있는 여기 보통 이제 은행이 되겠죠. 은행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정기금 같은 거 많이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빌릴 수가 있는 거고요. 증권사는 뭐죠? 증권사의 예탁금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뻥튀기 할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은 곳으로 가야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중개기관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간접 금융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직접 금융 방식에 의한 장기자금 수급은 증권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지분증권도 가능하고요. 채무증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은 뭘 주죠? 배당을 주죠. 배당. 채권은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배당 또는 이자를 준다. 자,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의 전형적인 형태다. 그래서 직접 금융 방식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177페이지로 가시면 증권시장의 구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을 발행했건 채권을 발행했던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초로 주식이 발행되는 또는 채권이 발행되는 발행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발행이 딱 되고 나면 그 발행된 시장에서 이 발행된 증권을 서로 사고 파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유통시장입니다. 자, 발행시장 우리가 1차적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단어.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인다. 한번 딱 발행되고 나면 끝 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자, 유통은 2차적 시장이다. 2차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고 이거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를 구체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LG 엔솔이 있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1월 달에 상장을 했었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죠. 그 당시에, 그죠? 몰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그러죠? 뭐 자금을 땡겨가지고 몇십 조 땡겨서 공장도 짓고, 뭐 배터리 뭐 이렇게 개발도 하고, 뭐 이러려고 자금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 그 엔솔이 딱 상장이 되려면 주식을 이제 발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집하려면 그 대신에 주식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을 발행하는 그 시장, 딱 발행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공모가 시작되고 아침에 딱 시작되자마자 따상을 노리잖아요? 그 따상을 노리는 그 순간에 딱 발행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사겠죠? 처음에 발행돼서 이제 공모주를 청약했던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끝! 발행 시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막 시장에서 막 사고 팔죠? 사람들이 뭐, 내가 이제 공모를 한 걸 받는 즉시 바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바로 유통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주에 30만 원에 팔았죠.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내가 30만 원 주고 받았다. 그럼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계속 거래가 되죠. 수도 없이 막 거래 되면서 막 더블로 갔다가 내려갔다 했죠. 그래서 49만 원인가요? 50만 원에 첫날 마감을 했거든요. 그 거래 시장, 요거는 유통시장입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요 발행되고 난 다음부터는 유통시장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돈을 받았거든요. 얼마? 한 주당 30만 원이라는 돈을 회사는 받아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통시장은 누구와 누가 싸움이에요? 산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샀다. 그럼 내가 한 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는 뭐가 중요해? 이거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장은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 일어나는 시장인 것 뿐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받고 땡!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긴 하죠. 왜냐하면 언제 좋을까요? 그 중간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회사는. 한 30만 원 받고 땡이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중요하죠? 유상증자할 때. 그러니까 추가로 증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누구예요? 갖고 있는 사람이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 대주주. 그 다음에 뭐 LG가 이렇게 돼 있죠. 돈 막 긁었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래되고 하는 게 보이는데 얘는 발행이 딱 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177페이지에 보면 최초로 투자자에게 팔리는 그거를 발행시장이라고 하고요. 자,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거를 유통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호 의존적이고 부환적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얘네 둘은 뭐 당연한 거죠. 이게 상호 의존적이고 부환적이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원활한 매매를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는 다양한 증권 발행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자, 밑에 봅시다. 자, 증권이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매각된다. 그걸 발행시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1차 시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직접 금융 방식으로 투자로부터 장기 산업 자금을 조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단기 자금하고 장기 자금 시장이잖아요. 그럼 단기는 보통 1년 이내죠. 그래서 보통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ABCP 옛날에 많이 발행했었죠. Asset-backed Commercial Paper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 중에서 이 자산을 유동화해서 기업업 형태로 파는 걸 많이 팔았는데 이 동양건설 그 ABCP를 동양증권에서 팔다가 사기쳐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유안타증권도 넘어갔죠.
이 시장은 다 없어졌고 이제 거의 전자단기 사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단기로 돌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건설회사 이런 데들. 그러니까 발주해서 수주할 때까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발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채권이죠. 채권 하고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기 자금을 분류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자금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직접 금융 방식은 대부분 다 장기 자금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 간접으로 빌리는 방식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시설대하고 운용대라는 게 있어요. 시설 대출이 있고 운용자금 대출이 있어요. 운용자금 대출은 1년 이내의 자금 대출을 보통 말하고 시설은 시설을 구비하는 거니까 뭐 기간이 길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 하나 짓는데 3개월짜리 대출 받으면 계속 연장하다가 끝나죠.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행의 대출은 단기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CD, 그다음에 CP, 그다음에 뭐 RP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자, 유통시장이 나옵니다. 투자자는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2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딱 발행이 되고 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죠. 그러니까 산 사람과 판 사람만의 서로 간의 싸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증권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을 통해서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상호 간에 매매되는 2차 시장, 그죠? 2차 시장이라고 하고 협의의 증권시장이라고 한다. 자,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그죠? 이게 핵심이 엑시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엑시트 하려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을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발행시장을 통해서 뭐 뭔가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위험하게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되는 게 이제 보통 요 2차 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한다. 자, 수익성 높은 투자 대상을 찾는 투자자들은 유통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그러니까 이제 딱 발행됐어요. 그래서 55만 원으로 끝났다. LG 엔솔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30만 원짜리인데 왜 55원에 사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겠죠. 그럼 이걸 파는 사람은 왜 그래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죠. 거래라는 건 항상 그런 거죠. 자, 유통시장이라고 할 때는 거래시장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장외시장이라든가 거래소 시장처럼 조직화되어감에 따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 장외 시장이라는 건 뭐냐, 장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상장돼 있으면 다 장내에서 거래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장된 거를 삼성전자를 장내에서만 거래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재용 씨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500만 주를 따로 파세요.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습니다. 그건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규정화된 시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9시 반부터 15시 30분까지 일어나는 그 시장 안에 사고 파는 걸 우리가 장내라고 하죠. 장내. 9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거래는 8시 반부터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걸 장내라고 하고요. 별도로 장내 외에 거래하는 건 다 장외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권도 있고 비상장 주권도 있는 거예요. 그 증권을 사고 파는 거는 장외에서 가능한 거가 있고 상장 주권만 장내에서 팔 수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증권이라는 게 이제 종류가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기로 했다. 그래서 자본시장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증권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는 증권은 투자 상품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수도 없이 보는 거. 자, 금융 투자 상품이 있고 얘가 아닌 그 외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본 손실이 가능한 거. 그래서 증권과
얘가 파생 상품으로 나누어지죠. 얘는 장내와 장외. 그래서 이 증권이 6가지가 있는 거죠. 그 6가지가 뭐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6가지죠. 자, 보면은 채무증권. 자, 채무증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거냐?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순이 엄마한테 채권을 발행하는 건 채권이 아니고 그냥 금전의 대여죠. 차용증 쓰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채권은 유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채권을 말하고, 뒤에서 또 채권 배우지만 국채는 제한이 있죠. 국채 발행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러면서 발행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고,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요. 특수채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도 많이 발행하죠. 공기업도 발행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발행하면 또 난리가 나죠. 또 방만한 경영이다 뭐 이러면서. 자, 사채, 그 다음에 기업어음증권 여기 있는데, 기업어음증권이 이런 거죠. CP. CP 시장이 다 죽었어요. 별로 이제 제가 이제 한 2015년 6년도만 해도 이 CP가 엄청나게 많이 발행됐었어요. 뭐 은행에서도 발행하고 뭐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많이 발행하죠. 꽤 금리가 높았습니다. 막 3개월에 그러니까 1년 금리로 12% 정도 줬으니까 굉장히 많이 줬죠. 그러니까 완전 꿀 상품이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채권, 사채권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죠. 회사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 채권은 뭐 발행 한도가 없죠. 지방채라든가 국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채는 제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외평채도 있고, 그다음에 통한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통화안정증권 채권 뭐 이런 것들은 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함부로 발행 못해요. 근데 얘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발행이 될까요? 발행이 될 리가 없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항공이 한 100조짜리 채권 발행하면 안 사요. 그 채권 발행하는 순간 부채 비율이 엄청날 텐데. 그래서 적정하게 발행을 합니다.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정도로 발행하지 함부로 막 발행이 안 되죠. 자, 지분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은 그 합자, 한명 다 됩니다. 조심하시고. 자, 수익증권. 이게 있죠. 그러니까 집합투자증권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2명 이상 모여가지고 뭐 수익증권 발행하는 형태다. 자, 투자계약증권 뭐 이런 게 있다.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뭐 귀속받는 거. ELS, DLS 이런 게 파생결합증권이죠. DR, 증권예탁증권 많이 발행하죠. DR.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상장시키는 방법 또는 미국에서 주식을 유통시키는 방법, 뭐 일본에서도 있죠. 일본에도 뭐 자스탁도 있고 뭐 니케이 225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225 이런 거 다 있는데 직접 일본에 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라인이라든가 아까 네이버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본에다가 상장을 했고, 쿠팡은 미국에 상장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한국에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 팔려면은 우리나라에도 상장하고 미국에도 상장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국 법을 또 따라가야 되고 뭐 수수료가 또 어마어마하겠죠. 거기 또 수수료 개념이 우리나라랑 달라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귀찮다기보다는 또 번거롭기도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를 일종의 우리나라 주식을 담보로 맡겨서 미국에서 거래하게 하는 거. 이걸 DR이라고 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면 자, 발행시장의 기능, 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유통시장이 있고 발행시장이 있는데 발행을 아무나 하게 주냐? 발행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주식 발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설렁탕집 하나 만들어서 야, 투자해. 내가 주식을 막 팍 뿌려줄게. 5천억짜리야. 나한테 투자해. 아무도 투자를 안 하죠. 사람이 상식적으로 설렁탕집 하나 떨렁 있는데 5천억이 갈 일 없으니까. 그죠? 자, 발행시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상장이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상장. 그죠? 그래서 우리가 IPO라는 게 있고, 상장은 이게 이제 기업 공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상장이라는 게 있어요. 상장. 그걸 리스팅이라고 하죠. 기업 공개는 아무나 해도 돼요. 사실 우리 회사 이런 거예요 하면서 막 축하 파티하고 막 이렇게 막 와인 파티하고 막 한 뭐 몇천만 원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유가 뭐냐? 리스팅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팅을 하려면 무조건 기업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업 공개를 했다 해서 반드시 리스팅이 되는 건 아니죠. 상장이 아무나 되나? 상장 심사가 엄청 빡빡하죠. 예전에 그 YG 같은 경우에는 막 3번인가 떨어졌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발행시장에 의의. 그래서 그때 상장이 한 3번인가 취소되면서 그 YG 그 양현석 그분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이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쪽팔린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회사가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그 마약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 심리적 타격감에. 자, 발행시장에 의의. 발행시장은 거기 보시면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 주체가 증권을 발행해서 공급자에게 뭐 주는 거다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추상적 시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증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받고? 돈 받고. 자, 그래서 181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럼 이제 발행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집과 매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이제 모집과 매출, 여기 이제 직접 발행, 간접 발행도 나오죠. 모집이라는 것과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설렁탕집을 하나 쫙 차렸어요. 맛이 기가 막혀. 깍두기가 막 엄청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줄을 막 쫙. 안 되겠다. 얘를 이제 회사를 이제 쪼개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사를 만들자. 지정을 한 1000개를 내자. 그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해주세요라고 투자자를 받아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00주다. 라고 해봅시다. 근데 100%를 갖고 있어요.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1000주를 쪼개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00주를 쪼개가지고, 자, 나눠 가주세요. 라고 해서 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말고, 그냥 아예 여기다가 500주를 나눠주면은 난 500주를 갖고 이렇게 되고, 내 지분은 50%로 떨어지죠. 그렇겠죠? 두 번째 방법은 1000주를 더 찍는 거예요. 야, 더 찍자. 야, 이것이 500주 갖다가 누구 코에 붙여 1000주 나눠줘야지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신주 모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새로 찍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주자를 붙이면 조금 느낌이 오죠. 새로 찍어서 나눠주자. 자,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갖고 있는 요 500주를 나눠주는 거. 구주 매출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요 신주 모집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 LG 엔솔을 보면 투자자가 몇 명입니까? 500만 명인가요? 그 주려면 많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주 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요 발행시장을 통해서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181페이지로 가면, 자, 기능이 뭐냐? 돈 땡기는 거죠, 뭐. 그래서 장기 자금 조달을 한다. 그걸로 뭐예요? 뭐 사장님이 갔나요? 그게 아니죠. 그걸로 이제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뭐 좀 더 추가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자, 기업 자본의 대규모화를 실현시키는 한편 매각 및 취득 과정을 통해서 소유 구조 및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니까 소유 구조 및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도 해요. 그냥 책대로 보면. 근데 이제 위협받기도 하죠. 대신에 지분이 분산되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의 양적, 질적 고도화다. 자, 국공채 증권 발행과 공개시장 조작 시행을 가능하게 하다. 자, 밑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 거기서 별표 소득 분배. 그러니까 이 발행시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 분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득 분배를 촉진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이런 거죠. 내가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투자할 데는 없어. 그런 시장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은행에 맡겨서 정기예금 2% 3%라고 하는 그 우리가 코딱지라고 하는 코딱지만한 이 금리를 받아야 돼. 근데 사람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난 이거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증권시장이 없으면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저기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잘 나간대. 막 쏙닥쏙닥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사장한테 가서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요거 좀 뻥튀기 갖고 달라. 이렇게 찾아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시장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들마다 공개된 정보가 있다면 내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는 나는 기술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그걸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매칭을 시켜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잘 불려서 10배, 100배로 챙겨주면 그 산업 구조 자체도 변하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부 자체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증권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하면 그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갚다 끝나거든요. 그 돈을 굉장히 빨리 갚으라고 그래요. 근데 사업이 이제 될 만하면 돈 갚으라고 하면 뺄 수가 없잖아요. 건물 다 지어놓고 공장 다 지어서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 3년 있으면 이제 돈이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은행에서 야, 돈 갚어. 그럼 그거 처분한단 말이죠. 자, 그런 자금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굉장히 좋은 거고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이 증권시장은. 자, 그렇다. 그게 소득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거. 그리고 뭔가 투자의 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그걸 회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자, 밑에 증권의 발행 형태. 자, 공모와 사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이 이제 49인이죠, 보통. 49인까지는 사모. 그 사람을 넘어가면 공모라고 하죠, 공모. 그쵸? 자, 공모와 사모가 있는데, 공모에는 보통 모집과 매출이라는 두 개가 써 있죠. 자, 그래서 그 방식을, 이게 이제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는 거고요. 얘는 직접 금융이에요, 보통. 그 다음에 간접 발행과 직접 발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사물을,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주고 증권을 발행하고, 이게 귀찮잖아요? 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대행해주는 거. 이게 간접 발행이고요. 얘는 직접 회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보통 다 이걸 따라가죠. 그 중에서도 총액 인수라는 방식을 많이 가져갑니다. 총액 인수를 많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면은 금융투자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수업자가 돼서 간접 발행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 모집하는 공모와 발행 사무 및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발행 사무와 위험을 누가 갖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발행 사무와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뭐 한 5조를 땡기려고 그래요, 자금을. 야, 5조가 필요해. 근데 사람들이 5조를 인수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이 회사 없어. 5조짜리야. 나 안 살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발행 사무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2021년도만 해도 그 기업들이 서로 공모하려고 그랬어요. 서로 이제 상장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2022년도 2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뭐 현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상장 취소했거든요. 나중에 할래.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데 돈 안 모일 것 같은데 이러다가 흥행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발 뒤로 뺐죠. 야, 나중에 할게. 좀 시장이 달구어질 때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밑에 보면은 이 전문적인 인수업자로 하여금 간접 발행 형태로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직접금융, 간접금융. 직접금융에 직접발행, 간접발행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은 직접금융에 간접발행에 총액인수라는 걸 한다. 뭐 잔액인수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집주선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발행 형태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거의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시키는 거를 모집과 매출이라고 하는데, 자, 모집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된 증권을 청약을 권유하는 거. 매출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발행된.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찍는 거예요. 새로 주식을,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이거 있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모집과 매출의 차이는 신규로 발행되는 거냐, 아니면 이미 발행된 걸 주는 거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모 적용 여부가 50인이죠, 50인. 이걸 이제 100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약 3호는 100명까지 돼. 그러니까 3호라는 거 이제, 프라이빗하게 서로 간에 이게 모집을 하는데, 야, 100명까지, 49명 너무 적잖아요. 야, 100명까지 좀 모집을 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풀어주려고 하다가, 2020년도에 라임펀드, 옵티머스 사태 나니까, 야, 3호 안 되겠다, 이거. 야, 3호가 했다가 이거 큰일 나네. 애들이 장난질해. 장난질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은 3호 같은 시장들이 발달을 해야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호를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4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49명씩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거 얍삽하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호는 제약이 적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이 제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 증권 신고서라고 하거든요. 그걸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번거롭고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공모로 가면 아무튼 안 돼. 3호에서 어떻게든 막자. 근데 3호는 49명이잖아요. 그 49명 모아봐야 1억씩 모집해야 49억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걸 쪼개. 똑같은 걸 계속 쪼개서 팔면 그럼 되지. 이 3호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태가 난 거야.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돌아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손실이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싹 사라지고 3호 얘기했다가 이제 큰일 나죠. 3호의 사자만 나와도 이제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재판 중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옵티머스는 완벽한 사기고요. 라임도 갈수록 사기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제 그러니까 그 폰지 사기라는 게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폰지가 아니에요. 그냥 잘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투자처가 없어지거나 또는 원래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투자처가 없어지거나 또는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 뒤에 들어오는 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막다 보면 계속 이 밑빠진 물에다가 이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파산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경영진들이 돈을 빼먹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밑에 보면 그 50명을 산출하는데 그 전문가하고 연구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명 산출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 명이 이렇게 49명인데 48명이 1억씩 투자를 했고 한 명이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한 명이 이 100억을 받아서 여러 명이 또 다시 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재매출이라고 하죠. 다시 또 팔면 그게 무슨 3호야. 야, 이건 100명이잖아. 그죠? 148명이 된 거 아닙니까? 1억씩 팔면? 그거는 공모입니다. 3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호로 가야 무조건 좋다. 누구 입장에서? 발행하는 입장에서 간단하니까. 근데 이렇게 재매출이 일어나서 50명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50명 산출에 얘네들은 제외된다. 전문가가 누구 있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다음에 예탁결제, 이런 애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회계법인, 신용평가 회사,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한 사람, 이런 게 돼 있죠.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자, 그 다음에 연고자는 최대주주하고 친한 사람들이죠. 최대주주의 엄마, 최대주주의 동생, 최대주주의 삼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 임원, 그 다음에 5% 이상을 투자한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거 암기할 거 있냐?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암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죠. 근데 전문가 쪽은 좀 기억해 놓읍시다. 전문가는 딱 봐도 전문가 느낌이 나죠. 은행,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회계법인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행인의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조달하는데 49명 이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발행주권을 발기인만으로,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투자를 할게 라고 했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가면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나오죠. 직접 발행은 뭐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거기 나오죠.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모집 방식이 나오죠. 여기 읽어보면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한다. 그래서 50인 이상이죠. 50인 이상을 모집하는 게 뭐다? 공모다, 공모. 얘네들은 제외한다. 넘어가서, 자, 직접 발행이 있고 간접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얘는 직접 금융에서 지가 모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그 종로 한바탕에 가서, 야, 우리 회사 좀 투자해주세요. 막 찌라시 돌리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행 위험을 부담하고 발행 사무,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해서 예탁 결제원에 놓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돼. 복잡하죠. 이게 문제예요. 발행 위험이 뭐냐? 이 사람이 원하는 공모액을 모집을 못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지으려고 해. 얼마야? 1조야, 1조. 1조 모집하자. 1조가 모집이 안 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럼 1조짜리 말고 뭐 한 3천억 모였으면 3천억으로 만들면 안 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모집이 안 되면 그 회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간접 발행으로 갑니다. 뭐 금융투자회사가 도와주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증권사가 해주는 거죠. 그 증권사가 뭐 작은 회사는 보통 주관회사가 하나죠. 그래서 뭐 신용증권, 뭐 작은 데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보통 하죠. DB증권 이렇게 수수료 싸게 하는 데로 많이 하겠죠. 근데 대형 그런 공모,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말했던 게 LG 엔솔이죠. 예전에 그 삼성생명이 있었어요. 삼성생명. 그거 한 50만 원 간다고 그랬거든요. 공모가 10만 원 했는데 50만 원 간다.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지금도 10몇만 원밖에 안 하죠. 아무튼 요거를 이제 공모하는 방식. 발행 주체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모집 사무와 위험을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 게 183페이지로 가면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발행은 중개인이 발행기관을 거쳐서 한다. 그래서 모집 발행이라고 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간접 발행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있죠. 모집 주선, 잔액 인수, 그다음에 총액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모집 주선은 그냥 모집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증권회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면은 되게 뭐 있어 보일 거 같잖아요. 그냥 증권회사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권회사가 단순히 투자자를 모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요. 수수료가 제일 싸다. 그러니까 누가 내는? 그 모집하는 회사가 내는 수수료가 가장 낮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집 총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조라고 했죠. 1조를 모집하는데 미달해요. 그럼 누가 하냐? 그건 다 누가 내야 되냐면 이사회나 또는 실권을 시켜야 돼요. 나머지 주주들이 다 떠나야 돼. 돈 없는데? 그럼 실권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권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지분율이 떨어져요. 그렇겠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 회사의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 발행 회사가 모집이 안 되면 그걸 다 떠나야 되거나 또는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자, 수수료가 싸다. 그럼 잔액 인수하고 총액 인수가 있는데 일단 총액 인수를 보면은 주관사가 이 모집하는 1조를 먼저 다 삽니다. 1조 내가 살게. 사요. 그래서 팔아요. 그래서 다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일단 돈을 줬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오케이, 돈 들어왔네, 땡큐, 끝.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돈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중요하냐? 증권회사가 이거를 알아서 다 팔아야 돼요. 다 팔리죠. 요즘에 막 경쟁률이 막 300, 400대 1 이러니까 안 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총액 인수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 위험을,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는 이 위험을 누가 떠안는 거죠? 증권회사가 사실상 떠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왜 증권회사는 이걸 총액 인수를 선호하냐? 돈을 많이 버니까. 요즘 같은데 안 하는 게 바보죠. 일단은 그 뭐 공모기간이 보통 이틀이잖아요. 이틀 동안 돈을 모집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 300대 1이면 300조가 돈이 모입니다. 그럼 하루 이자만 해도 몇십억이에요. 몇백억이고. 그죠? 하루 이자만. 3% 따지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돈이 이제 회사에 남아서 또 다른 투자를 일어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총액 인수가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되게 됩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잔액 인수라는 건 뭐냐? 그럼 이 중간인데, 얘는 일단 모집을 해요. 그래서 팔리고 난 거, 그러니까 일반 고객한테 팔리고 난 거를 인수합니다. 그럼 이거랑 뭔 상관이야?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얘는 안 팔린 것만 가져가는 거고, 얘는 일단 돈 주고 시작하니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더 안전빵이죠. 자, 여기 보면 발행 기간에 모집 사무를 위탁하고 잔액이 있으면 누가? 증권회사가 증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증권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집부 잔량을 인수기간에 인수하기 때문에 잔액, 남은 거에 대한 인수의 책임과 계산을 증권회사가 하는데, 이거나 사실은 잔액 인수나 총액 인수나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초에 발행하는 입장은 뭐 얘로 하나 어차피 다 인수가 되죠. 그죠? 근데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걸로 합니다. 왜냐? 이게 수수료가 빵빵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둘 다 인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경쟁률이 300대 1인데 안 될 리가 없겠죠? 그렇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펌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것과 스탠바이 어그리먼트하러 가는 잔액 인수 방식이 있다. 자, 총액 인수가 있죠. 대다수가 뭐냐? 총액 인수입니다. 총액 인수.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증권회사의 위험은 어떤 게 가장 높냐? 그 다음에 기업회사 입장에서의 위험은 어떤 게 가장 높냐? 수수료는 어떤 게 비싸냐? 그럼 예를 보면은 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고, 이 증권회사 입장, 금융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가장 높고, 그만큼 우리가 수수료가 높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똑같은 원리죠. 그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건 없어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죠. 그쵸?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발행 주체는 보통 이제 발행인이 있죠. 발행인. 그게 기업이죠. 기업. LG 엔솔의 기업. 그 다음에 인수기관은 뭐야? 인수기관은 증권회사죠.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쵸? 자, 거기 보면은 발행 주체와 자금을 공급자인 투자자로 구성하게 되는데, 발행 주체가 증권 발행에 대한 지식이나 공모하려는 증권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행하는 회사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증권회사가 이거 하면은 잘하겠죠. 자기 거니까. 근데 기타 기업들은 이게 안 되니까 증권회사에 맡깁니다. 증권회사는 왜 맡길까요? 증권회사에 맡기는 이유는 잘 모아주기도 하고, 어차피 투자 자금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수료 같은 게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자, 발행인. 발행인은 뭐 기업도 되고 국가도 됩니다. 국가가 주식을 발행합니까? 그게 아니라 증권이에요, 증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겠죠? 자, 지방채, 특수채 이런 것들을 발행할 수 있고요. 자, 발행 기관이 있는데 작은 경우는 회사가 좀 작다. 그럼 한 개의 주관회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관회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모하는 기업들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리스팅 상장하려고 공모하는 기업을 보면은 작은 회사는 증권사가 하나야. 그래서 내가 증권사가 다 없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하이투자, 또는 뭐 여기는 막 이렇게 뭐 대신증권 뭐 이러면은 내가 증권사가 없는데?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또 계좌를 파야 되죠. 요즘 계좌 팔려면 21일인가 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좌가 안 파죠. 그래가지고 투자가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도 있고 뭐 소형 증권사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 개다. 그러니까 자금을 모집하는 게 어마어마하면 한 개 증권사에서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인수단을 만듭니다. 인수단. 그러니까 모은다. 이런 걸 보통 신디게이트라고 하죠. 신디게이트. 그래서 거기 보면은 185페이지에 뭐 간사 기능, 인수 기능 뭐 이런 것들 모집하는 공동으로 발행하는 인수단이 있다. 그래서 발행 기간을 집단으로 하는 인수단. 뭐 신디게이트라는 말은 모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디게이트 론 하면은 대출해 줄 때 한 대에서 대출해 주면 한 군데에서 대출하면 위험하니까 여러 금융기관이 모여서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주관사가 있고 인수단이 있고 청약기관이 있습니다. 자, 주관회사는 그 원활한 증권 이전 및 배분으로 이루어지는 인수단을 구성하고 사무처리, 발행 주체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하려면 인수가액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수가액. 그러니까 최초에 도대체 이 LG엔솔은 얼마야? 라고 하는 가액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30만원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최상단이? 보통 뭐 25만원에서 3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관심도 없고 별로야. 그럼 25만원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야, 관심 대박이야. 그럼 3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그건 이제 적당히 보고서 정하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자, 주관회사는 그런 거고요. 인수단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인수하는 거예요. 주식을 인수해서 투자자를 모집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수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식을 사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죠. 직접 매입하는 인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단의 자격은 주관회사의 자격을 가진 기관과 뭐 은행만 된다. 그 다음에 청약기관이 이제 보통 투자자를 모집해서 청약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청약기관은 단순히 청약만을 대행하기 때문에 인수단에게 직접 청약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통 청약기관과 인수단이 보통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그 LG엔솔은 어디였죠? 대표적인 KB증권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신한금융투자 이쪽이 많이 받았고, 뭐 미래에셋이라는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가보면 뭐 얼마 없으니까 경쟁률이 세겠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은 30만 주인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신한금투가 500만 주인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쟁률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한금투가 통장으로 가면 좀 많이 받고, KB 쪽으로 가면 제일 많이 받고 뭐 이랬던 거죠. 자, 투자자는 증권을 취득하는 일을 다시 유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있고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있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 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